자, 그래서 이제 소위 연대주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연대주의가 어떻게 연방주의를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푸르동의 사상을 그 사람의 네임 밸류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나키즘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주의자였고 그다음 연방주의자인데 사실은 연대주의자로서 내가 푸르동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막시즘처럼 국가가 그냥 강압적으로 막 생산하고 분배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다음 개인주의처럼 뭐 내가 벌어서 내가 정승강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소유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시즘은 시장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시장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을 극단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개인이 알아서 다 먹고 살게 해. 이렇게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자발성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민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푸르동의 그 정책 제안 중에 하나가 인민은행을 만들자는 거예요. 인민은행이 뭐예요? 0%의 의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창업하자 아니면 대학생이 무슨 떡볶이 집이라도 하나 만들고 싶다. 돈 그래도 몇 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야. 가게세고 뭐 재료비고.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돈을 내주거나 아니면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받아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그 일의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돈을 좀 모아. 아마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인문행을 설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않지만 내가 짐작하건데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한 500억 만들어줬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노동자로서 내가 돈을 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갚을게. 이제 이래가지고 돈 5천만 원을 융자를 받는데 무이자로. 그래서 그 뭐 노동 생산과 뭐 어떤 사업 자금에 필요한 수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발상이라는 게 오늘날에 뭐냐면 공제제도죠. 공제 노동조합이라든가 공제제도 중소기업 공제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산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실업이 된다거나 이러면 그 기금에서 실업 기금도 받고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불이 나서 쫄딱 망했다. 그럼 그거 어떡할 거야? 그 기금에서 내가 보험금 받고 이 아이디어가 사실은 인민은행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막시즘처럼. 그다음 모든 게 다 시장의 논리로 가라고 하는 그런 로크 시기의 자유주의 경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집산과 개인, 집산이라는 게 이제 전체죠. 전체와 개인 또 국가와 시장의 어떤 균형을 잡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차원에서 제가 인용하는 건데 잠깐 읽어보면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는 사회에 있어서 당시 각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만 계산되는 것이므로 사회에 있어서의 상품의 모든 교환은 노동권의 지불을 맡은 국민은행을 매개로 행해질 수 있다. 그리고 청산소관은 각 은행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은행의 모든 지점에 수지 결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교환되는 노동은 등가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민은행은 생산자의 조합에 의해 그렇죠. 이게 아까 공제조합 같은 거죠. 그 생산에 필요한 상당액을 화폐로서가 아니라 노동권으로 대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부에는 이자가 없다. 왜냐하면 은행의 경비를 마련하는데 1년에 대부 총액의 1% 또는 그 이하로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대부 제도에 의해 자본은 그 유의한 성격을 상실하고 착취의 수단이 되기를 그칠 것이다. 나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막시즘의 전통에서 막스, 그다음에 무슨 힐퍼딩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금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돈 넣고 돈 못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중세 때나 그 초기 자본주의에는 땅 사가지고 그 땅값 올라가기 기다리는 거. 그게 정말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좀 극성화된 1850년대 이후에는 돈 넣고 이자 받아 먹는 거.
이 사회주의자들은 프루동이나 막스나 뭐 생시몽이나 다 일 안 하고 돈 받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스는 금융자본 그럼 쌍술 들고 반대했는데 프루동은 이렇게 인민은행을 만들자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좋죠. 역발상이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돈 빌려가지고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노동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돈 받았어. 응?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줘.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럼 내 사업도 잘 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받은 이익금을 은행에서 가져간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지 말라. 또 하나 여기 지금 읽어보면 우리들 연합도상에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은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국가에 의한 착취는 언제나 지배자와 임금 노예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원치 않거니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치도 원치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통치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연합체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의 공통한 유대로 결합한 산업 조직과 사회 조직의 광범한 연맹의 첫째 구성자로 될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페더레이션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읽은 인용문에서도 뭐냐면 프루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통치 방식을 넘어서서 정말 정치 경제 중요한 하나의 조합단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더레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여기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떡볶이 장사들끼리 모여서 뭔가 공제조합을 만들고 같이 일을 해서 뭔가를 도와줬다. 그럼 다른 동네도 떡볶이 장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거. 이게 바로 연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 떡볶이들끼리 연결해. 그리고 국가나 뭐가 나서는 게 아니고 또 노동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노조죠. 막시즘에서 그걸 노조가 하는 건데 노조가 없이 그냥 사장들이야. 떡볶이 사장은 어떻게 보면 분리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니까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장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연방을 만들어서 그들끼리의 어떤 임금 문제들과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방주의예요. 그래서 연방주의란 말은 사실은 후반에 나와요. 또 이 아까 읽었던 이 책은 1840년대 제법 초창기에 써진 책입니다. 근데 이 연방 원리에 관하여는 1863년이니까 그 사람 죽기 전에 프루동이 죽기 전에 한 2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이 프루동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좌파 지식도 너무 유행이 있어. 그러니까 막시즘 그러면 뭐 그냥 온 나라가 다 그 막스 공부하는 사람이 벌떼같이 뛰어서 번역도 하고 뭐 그 2차적으로도 뭐 몇십 건씩 몇백 건씩 번역이 돼 있는데 생시몽, 프리에 그다음에 프루동 나는 생각에 상당히 지적인 자원이 많이 내장돼 있는 지적인 산맥이라고 생각하는데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철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뭐 역사학하는 사람이 하라 무슨 뭐 이렇게 그냥 툭툭 비전문가들이 일본 책 놓고 번역하고 뭐 이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외국의 논문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제대로 번역이 안 되고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 지식의 어떤 불균형과 관련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도 그 자발적인 결사가 안 된 거죠. 그것도 사실은 연방이 만들어져서 뭐 프랑스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거 하자. 그래서 무슨 학진 같은 데다가 번역 신청도 좀 하고 그럼 학진에서도 뭐 비율로 좀 이렇게 막시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루동주의나 아니면 프랑스의 유토피안 사회주의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지적으로 균형을 맞춰보자. 이런 그게 바로 인민은행이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863년 정도에 쓰여진 연방의 원리 정도에 오면 초창기에 있었던 이 책에서 정말 무슨 사회적인 본능,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만 가지고 사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프루동은 아주 가난한 데서 태어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초등학교 정도 나오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인쇄공으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40대 초반 40 넘어서 장학금 받고 소르본 대학에 들어갔는데 6개월쯤 다니다가 때려치웠대요. 왜냐면 맨날 뭐 헛소리나 하고 귀신 신하락 가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필요한 지식은 나는 노동 현장에서 다 배웠다. 그리고 학교 그만둔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혼자 공부한 사람이 책을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맨날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감옥에서 책수를 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인민은행 만들겠다고 그것 때문에 막 쫓겨다니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1863년쯤 되면 연방의 원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초반기의 사상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개인과 사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겁니다. 과거의 초반기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사회적인 통합을 봤다면 나 개인과 전체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좋아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와 전체를 이루어주는, 개체와 집단을 이루어주는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연방 원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프루동이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자유.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아나키스트적인 모습입니다. 아나키스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종교,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하겠다. 근데 이 후반기에 오면 연방주의가 되면 그런 자율성,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율성이 있잖아. 근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거나 입장이 다른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내가 합의하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이 문제를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위 나의 자유와 전체의 권위, 그 권위라는 게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고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이게 프루동의 상당히 중요한 그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루동은 뭐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나 같은 거라고 봤어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국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같은 거라면 아나키 체제라고 하는 거야. 공산주의와 군주제가 같은 거라면 민주주의는 아나키와 대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게 아나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율정치라는 거예요. 아나키라는 거. 자율정치. 다시 말해서 자유와 권위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해. 첫째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루소식의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한 번 사회계약을 맺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위 연방적 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연방적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사람이 다른 동네의 떡볶이 장사를 만났을 때 맺는 사회계약하고,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떡을 만드는 사람하고 아니면 고추장을 만드는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계약의 종류가 다르고 또 상황이나 시간이 뜨라면 또 다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한 번만 맺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루소나 홉스 같은 원초적인 계약, 이거 한 번만 가지고 국가가 성립되고 사회가 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자주 맺는 것이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이 다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강압이 아니고 법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계약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소위 연방적 사회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회경제적인 공동체, 그걸 사회경제적 연방이라고 해요. 이제 연방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페더레이션, 연방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건 국가는 아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합이죠, 조합. 가장 가까운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합, 생산조합, 노동조합 뭐 이런 거죠. 왜 농협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그들끼리 이익을 분배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페더레이션, 연방, 프루동이 얘기하는 연방이에요. 근데 그 연방에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연방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연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후기 저작에 오면 정치적인 연방이라는 걸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경제적인 연방은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 비슷해요. 뭐냐면 사회경제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떡볶이 사장님들, 무슨 떡 만드는 사장님들, 뭐 방앗간 사장님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 간의 관계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계약을 자기들끼리 맺는 겁니다. 규율도 자기들이 맺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등하게 물건이 교환되고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들끼리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이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고 생산자, 소규모 생산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방이 초창기에 소유란 무엇인가에 생각했던 개인과 다른 거죠.
이 집단적인 형태로 생산자 모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 정도 오면 또 무슨 프리에나 생시몬 같은 냄새가 조금 나긴 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양한 생산자 혹은 소비자 집단의 연대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연방적 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떡볶이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컴퓨터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모임들이 조금씩 커지면 그 전체를 관할하는 사회 경제적인 연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뭐예요? 교환은행이나 인민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임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게 경제적인 수준에서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고, 그게 아나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무슨 대표를 뽑아가지고 뭐 경제정책을 하게 만들고 뭐 재정부 장관을 만들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생시몽은 그거죠. 과학을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이 과학부 장관을 하고 경제장관을 하면 산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건데, 푸르동은 그건 반대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사회경제적인 연방. 그럼 또 하나는 뭡니까? 정치적인 연방 혹은 지역적 공동체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기초적인 행정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이 정도 되면 1863년이면 이미 이제 근대 국가가 굉장히 성숙해 있고 산업 조직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생시몽이나 푸르동 정도 수준에서의 산업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푸르동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볶이 만드는 사장들의 연방이 있고 무슨 떡 만드는 사장이 연방인데, 이 떡 만드는 것과 떡볶이 사장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연결될 건데, 분명히 뭔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연방이에요. 그 연방이 커지면 국가 공동체 같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연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당대의 1860년쯤 되면 이제 서서히 제국주의가 시작되고, 그다음 민족국가 단위로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푸르동이 보기에 이게 단순히 산업경제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전쟁,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피해, 이런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막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워킹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을 만든 거예요. 노동자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노동자끼리만 단결하자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는 모든 게 다 노동자 중심주의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푸르동은 연방을 만들어서 민족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세력, 그런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소수자 민족 문제, 이런 것도 다 연방이라는 문제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먼저 풀자는 거죠. 바로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유럽 연합의 이 논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연합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 1930년대인가 50년대 그 무슨 철강 공동체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유럽 연합이. 그 장사하던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요즘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철도 산업하고 무슨 철강 산업 하던 사람이 뭐 수입해서 뭐 나라를 자꾸 건너다니면서 관세 내고 하니까 도저히 이게 힘들어서 못하니까, 우리 철강이나 무슨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철도에 관련돼서는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푸르동적인 발상이죠. 그런 경제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유럽 전체가 민족국가를 넘어서는 더 좋은 그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유럽의 공동시장을 만들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이 연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래 말이 뭐냐면, 이 복수의 촌락, 복수의 이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상호 평등하게 이 계약을 갖고 상호에게 의무를 지는 협약, 이런 걸 연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푸르동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무슨 그 권한 배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걸로 유럽 연합에 아주 전달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푸르동이 직접 한 용어는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컨대 권한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협약을 해서 이런 것은 유럽 연합 전체 사무국에 우리가 이런 권한을 양도한다. 그래서 권한이 양도되지 않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권한이 양도된 건 배타적 권한. 유럽 연합에서 뭐 상호 결정해서 뭐 프랑스 어떻게, 뭐 유럽 연합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각국의 그 국민 의회들이 그걸 따라가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권한 배분의 원칙이란다면, 보충성의 원칙은 뭐예요? 공유 권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거죠. 공유 권한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무슨 환경 문제,
무슨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건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방 정부가 결정해서 각국 민족 국가 정부에게 전달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배타적 권한이라고 한다면 유럽 전체, 유럽 의회 아니면 무슨 민족 국가 이렇게 딱 분리된 거라면 보충성의 원칙은 전체 민족 국가나 이걸 다 넘어서는 어떤 저스티스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그 푸르동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국가보다는 시민사회, 그다음에 중앙 권력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고, 그래서 20세기나 21세기에 와서 이 푸르동의 생각을 이어받는 시민운동이나 국제협약운동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의 남북 문제도 사실은 이런 그 푸르동식의 연방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를 단순히 무슨 장사 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자는 방식으로 우리가 남북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그런 환경 문제 이런 거, 그 누가 돈 낼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고유하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서 보면 그런 환경 문제나 아니면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 보세요. 맨날 황사 오고 막 공기 엉망진창인데 아무도 나서서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정치에 처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 플러스 민족 국가 단위로 이 문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동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의 어떤 민족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시민사회 운동들이 푸르동의 그런 아나키즘이나 연방주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